2025년 5월 2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어진 전쟁 60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가자지구로 납치해 간 지 601일째가 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물론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벌써 잊어버린 채 허구한 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비난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전쟁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무슨 문제든지 원인과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가자지구 얘기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를 향해서 IDF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명 기도원의 전차 작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약 200여 군데를 공격한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이번에 IDF에 따르면 48시간 동안 공격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테러 목표물들을 공격을 한 것인데요. 가자 남부에서는 하마스 테러 조직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이 해당 시설에는 무기고랑 관측소, 그리고 군사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위협이 되는 여러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가자 북부에서도 하마스 누크바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던 건물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의사 가족이 모두 희생을 당했는데, 이 의사한테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9명의 자녀까지 모두 이제 공습에 희생됐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또다시 전 세계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아주 맹비난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 가족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이번에 아주 드러났다고 해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번에 이 사망했다고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사실 하마스는 평소에도 사진 조작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뉴스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번에 사망했다고 한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똑같은 사진이 2022년에도 그리고 지난 2월에도 몇 차례 사망한 아이들 사진이라고 재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뻔뻔하게 하마스가 대놓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진위 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사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도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그런 그 사연으로 다가오는데, 거기다 9명의 자녀가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분을 사죠. 근데 저 사진이 옛날에도 썼던 사진이네요. 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가자지구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가 들여보내도 사실은 이제 문제는 하마스가 그 구호물자를 중간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착복이라 그래야 됩니까? 탈취를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난민들에게 보급이 되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주도의 인도주의 재단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접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인 GHF를 통해서 약 8,000개의 식량 상자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각 상자는 5.5명이 3.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총 약 46만 2천 끼의 식사 분량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아무래도 동시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장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도 하면서 현장에서는 총소리도 들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GHF 팀도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보급을 재개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급품 나눠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굶주린 가자지구의 그 난민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구호물자 트럭 갖고 갔던 그 트럭 기사도 막 봉변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번에 그 미국 팀들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예전에는 하마스가 중간에 그렇게 구호물자를 탈취해서 나름 재미를 많이 봤어요. 밀가루 한 포대 훔쳐가지고 그걸 막 200불에 팔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미국 구호재단이 직접 들어가서 나눠주면 하마스가 탈취를 못하니까 하마스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그 미국 구호재단 보급품 나눠주는 거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하마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대로 하마스가 구호트럭의 봉쇄를 시도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GHF도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살해 위협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이 배급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마스가 차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마스는 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한 거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엔도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을 향해서 위선의 극치 이렇게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지 마. 그래서 하마스. 자, 이스라엘 언론 매체죠. JNN. 이번엔 좀 터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 JNS, JNS의 보도 내용인데 영국 정부가 하마스의 주요 자금원 중에 하나다. 영국 정부가 하마스한테 자금을 지원했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영국 정부가 왜 얼마나 하마스한테 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이제 채널 12의 기자 옴니 마니브에 따르면 이 영국이 하마스에 대한 기부금 규모에서 세계 3대 주요 국가 중 하나인데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전부 무슬림 국가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런던은 수천만 파운드를 가자지구로 이전을 하는데요. 근데 그 돈이 전부 하마스의 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연구기관인 NGO 모니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실제로 하마스와 연관된 단체인 UN, 특히 유니세프의 약 1억 파운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1억 파운드면 거의 얼마나 되는가?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 IDF가 말하기를 앞으로 2개월 정도면은 2개월 내에 가자 지구의 75%를 완전 장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자 지구 얼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현재까지는 한 40% 정도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달 안에 가자지구 약 75%에 대한 완전한 통제 작전권을 이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IDF의 전략은 이전과는 달리 좀 바뀐 면이, 그전에는 많은 하마스 대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공습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마스 인프라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체를 해서 향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데 먼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 내에 있는 3곳의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자 북부와 중부, 그리고 가자 남부의 특별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하마스 통제 지역에서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마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면서, 그리고 하마스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자지구 소식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요즘 이스라엘 국회의원들한테 협박 편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아마 배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정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편지길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포에 떨고, 뭐 행운의 편지 이런 건 아니겠죠? 이 편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되어 뭐 7명에게 그런 편지는 아닐 것 같다. 네. 않고, 공포의 편지, 어떤 편지길래 그러는 겁니까? 일단 이 해당 협박 편지는 이제 발신자가 뭐 하마스나 이란이 아니었고요. 히브리어로 작성된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신 가족 중에 한 명을 찾아내서 10월 7일에 있었던 그 1,400명 사상자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해를 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부 장관들에게도 비슷한 이런 편지랑 봉투가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는 현재까지도 이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즘은 웬만한 거는 다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렇게 봉투 속에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가 온다,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 흰 가루가 있다, 설마 미숫가루를 보내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5월 23일 로마에서 열린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5차죠. 뭐 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엔 좀 그래도 뭔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오만 외교 중재를 했던 이 오만 외교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날 사실 3시간 이상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마저도 스티브 위트코프는 다음 일정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차 회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회담을 기약했는데요. 일전에 트럼프가 회담이 실패가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란에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이 실패해도 이란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5월 26일 이날이 이제 예루살렘 데이라고 해요. 저도 이때 예루살렘 데이 때 여러 번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데이를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다 길거리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국이 막 흔들면서 행진을 해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번 월요일 예루살렘 데이 때도 또 그랬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수천 명의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렸는데요. 예루살렘의 재통일 58주년을 기념하면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 거리, 특히 구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깃발 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날인데요. 근데 특히 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이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서 보안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시가지의 무슬림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요. 몇몇 구급 폭도들이 이 아랍 지역 주민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지나가면서 외치는 이런 구호나 그리고 그들의 플래카드의 문구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논쟁거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5월 26일이 예루살렘 데이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이고.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 예루살렘 데이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데이 때 예루살렘 시내 거리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안에서도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그비르. 네. 역시 우리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벤그비르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서 성전산을 방문한 것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성전산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보안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곳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벤그비르 장관이 이 성전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든다든지 이런 영상들과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요르단은 이러한 벤그비르의 성지 방문과 그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 성전산 안에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때 이스라엘 경찰들이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렇게 경호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도 절대로 뭐 그 황금 사원을 바라보면서 저 황금 사원이 옛날에 우리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그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벤그비르 장관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엎드려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벤그비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저 폭동 안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날에 눈에 띄는 또 다른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바논에서 또 이 예루살렘 데이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더라고 해요. 어떤 해프닝이었습니까? 뭐 이제 레바논 국가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제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아랍인과 함께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서 새 노래를 발표를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랑 아랍어, 영어로 협업해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이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싱어송라이터는 카린 바실리이고요. 이 바실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시아닉 욤키프르 행사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발견한 후에 이스라엘이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인가요? 그 저 메시아닉 주가 불렀던 아니야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그 저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2등한 노래를 들으면서 일부를 맞췄는데 오늘은 이 카린 바실리아의 노래 Pl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노래를 들으면서 일부 순서 마치도록 하죠.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됐죠?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복판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물고 뜯고 씹어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죠? 예, 예. 네, 요즘은 늘 별일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인데.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1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범인은 누구고 총격을 받은 이 희생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약혼한 사인 주미 대사 이스라엘 대사 남녀 직원 2명이 이제 21일 날 총격 사망을 받아 숨졌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현지 유대인 단체 행사에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용의자가 이제 잠입해 들어가서 그냥 총격 뭐 이렇게 난사가 아니라 그냥 조준사격 이게 딱딱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서 한번 다 나왔지만 좀 비참하게 좀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용의자가 누구냐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라고 미 시카고 출신 현지인 백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미 시카고 출신의 30대 남성으로 두 남녀 대사관의 직원에게 총격을 가한 후 이제 또 팔레스타인 해방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하고선 유유히 빠져나왔는데 경찰에 이제 잡혔는데 가자지구를 위해 했다 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응징한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살된 남성 공관원이죠. 야론 리친스키는 30세이고 주미 대사관의 정무과 보좌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석하고 이런 리서처고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현지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 나고 인문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리친스키 공관원은 독일계 기독교인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죠.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 실력은 물론 예루살렘에 소재한 히브리 대학에서 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통.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아닉 주로서 그 세계관을 이제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데 공관원 지인에 따르면 리친스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평소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뭐 국제 정치나 정치를 논하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정치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 체계에서만이 인간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라는 신조 아래 이제 외교관 직업을 그냥 하나의 그냥 커리어가 아닌 신앙적 소명으로 여기고 했다고 이제 일무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좀 일이 발생했고 또 그의 약혼녀 사라 밀그램은 26살인데 같은 대사관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정한 미션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죠. 이런 온건파를 또 살아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 이팔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국 말고 그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공간, 뭐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그 공적인 기관 이곳을 향해서 그 벌이는 테러. 이번에 그 외교관들, 그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이번에 테러를 당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한 이런 테러 공격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렇죠.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은 인도, 영국, 태국, 터키 등 외교 공간들을 항상 기관, 건물은 물론 이제 공관원들, 직원들도 적성국의 암살 테러에 항상 이제 노출돼 있고 시달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이 사항만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특히 이란이 지난 1992년에 이제 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때 직원 10명이 사망하고 95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92년이고 그다음에 또 큼직한 일이 지난 이제 유명한 이제 1973년에 이제 검은 9월달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테러 세력이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이제 무관이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아타시의 대령을 갖다가 이제 사살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자택 메릴랜드에서 이제 사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암살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타국 이제 주재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대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활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인드 자체가 외교관들 자체가 약간 그 전투병력의 마인드로 이렇게 험지에 들어간다, 위협 지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다고 해서 좀 그 외교가의 분위기가 좀 씁쓸하다는 걸 평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그 대사 만나러 몇 번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대사관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스라엘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기 꽂아 놓는 그렇게 깃대라 그래야 됩니까? 받침대 이게 다 뽀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대사관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다 뽀개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 공간 구체적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그 엄격하게 그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도요 이 테러에 대해서 그 이 대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워싱턴에서 그 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을 그 희생시켰던 테러범 알리아스 로드리게스 이 이름 들어보니까 이 남미 쪽 사람 대통령인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 스페인 이름이에요. 히스패닉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최초 사건이 터지자 이제 그 사회적 불안 및 잠재적 위기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는 그 연구센터가 있어요. 리서치 연구소가 그게 NCRI라는 그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최초로 이제 긴급 이제 정황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그 문제 그 엘리아스 로드리게스 30대 남성이 미국 현지 시민권자입니다. 뭐 팔레스타인 계열은 아닌데 그 30대 남성이 한때 중국 공산당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해방 정당의 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PSL 정당이라고 파티 오브 소셜리즘 앤 리버레이션 정당인데요. 이 정당 활동이 이뤄있다고 밝혀졌는데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드리게스 사진. 예, 저 사람이 그 PLS 정당의 산하 언론 매체가 리버레이션 해방 뉴스라는 그 매체인데 여기서 지난 2017년에서 활동하면서 저게 지금 이제 반자본주의 시위를 하는 그 장면인데 저게 포착이 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PLS 정당은 저 사람은 우리 탈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기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PLS 정당이 단순히 미국에 있는 소수 뭐 공산당 정파 이런 걸 넘어서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런데 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재정 지원하냐면 단일 진보 펀드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유니티 펀드 PUF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모금을 해서 중국 공산당한테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PLS 정당뿐만 아니라 코드 핑크, 그다음에 인민포럼, 앤서 이게 다 시청자한테 생소한 극자 NGO 단체인데 이게 다 전부 다 극자 반이스라엘 친중 단체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지금 현재 미국 해외 로비스트 등록법 파라법의 위반으로 미국 의회에 고발된 상태고요. 수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이 정당에다가 돈을 보내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PUF 펀드 운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요게 이 운용 책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중국계 이제 네빌 로이 싱햄이라고 중국 공산당 해외 금융자산 관리 총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정당 활동한 사람이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뭐 미션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 2명을 이제 살해한 것이죠. 암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냥 중공의 그 오염도뿐만 아니라 그 PSL 정당의 창당 발기인 그 창립 멤버들이죠. 다수의 당직자가 미국 내에 있는 그 프레스 TV라고 이란 선동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29개월에 거쳐서 200여 차례나 출연한 전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이란 뭐 이런 팔레스타인 이슈는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제 그 폭력과 폭동의 조장 창구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발생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을 향한 이 테러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반유대주의의 기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범죄, 반유대주의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이 미국의 명문대가 그 반유대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칼을 꺼내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요번에 안 그래도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하버드 해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 이제 유학생 받지 마라라고 이제 초강수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30대 로드리게스라는 청년은 이제 극자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테러를 팔레스타인 그 명분으로 이제 이스라엘한테 반유죄 테러를 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당에 가입이 안 돼도 그런 어떤 극소수의 극자 세력만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미 명문대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들에서 이미 이론적 철학적인 그 훈련을 받고 나온다는 거죠 사회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을 이제 초강수를 둔 거예요. 유학생 받지 마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버드 명문대. 근데 그 배경이 이제 이미 국토안보부죠. 그 DHS라고 해서 국내 공안 치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 기록을 지난 4월 30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제출 요구 안 했어요. 제출을 거부하자 그다음에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강경 조치가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하버드도 여러 차례 과거에도 보도해 드렸지만은 반이스라엘 성향의 입학 그 유학생들 막기 위해서 유학생 제도 개편 그다음에 중국 연계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 그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고 지금 법원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법원 리걸 게임으로 좀 벌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 미국 정부에서 가장 그 지원금을 많이 받는 대학이 이 하대더라고요. 예. 하대 아시죠? 예, 하대 해야죠. 그래서 하대 해드는 하대 해야죠. 스대는 네, 잘. 스탠포드, 쓰대. 콜대, 콜롬비아 대학. 그러시군요. 버지니아? 버클리대. 오케이. 근데 하버드 대학의 이 반유대주의 친중 이게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중뿐만 아니라 친중이랑 반유대는 한 테마로 움직여요. 아하. 최근 그 트렌드가 예전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로서 이제 미연방 정부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는 이제 인적관리본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총무청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하버드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버드는 여전히 반유대 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친팔레스타인 폭력 집회를 주관하는 그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보 있죠. 그 크림슨이라는 매체인데, 그 학보지에 따르면 캠퍼스 내 반유대 혐오 범죄가 지난 2022년에서 3년 기간에 전년 대비 5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극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났고, 사실상 이스라엘 포비아가 범용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 대학 도시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폭스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는 중국 신장 개발 건설 기업과 함께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개발 건설, 이거 뭐 건설 회사처럼 보이는데 이 약자가 뭐냐면 XPCC예요. 그 회사 이름이. 근데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신장 위구르 학살을 주도하는 그 중국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입니다. 패러밀리터리 조직인데 여기에 연구 파트가 있어요. 그 연구 파트 직원이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공동 학술 행사를 하는데 리서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그럼 뭘 받느냐라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이제 장기 적출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생체 실험 의혹이 많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서치 지원을 지금 하버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이런 장기 적출 이런 생체 실험 의혹이 이제 중국에서 좀 해요. 미국에서 못 하니까 하버드가 연구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에서 하는 건데, 과거에도 우리 우한 바이러스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그것도 원래 미국 내에서 게인 오브 펑션 연구를 못 하게 됐어서 그걸 중국에다가 연구소에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나왔다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생체 실험한 걸 하버드가 연구 지원하는 다는 의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더 이상 이제 음모론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인데, 근데 그 말씀했던 그 건설회사 비슷한 XPCC가 이제 하버드랑 이렇게 공동으로 조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은 이제 명문 대학이다 보니까 미 국방부의 이제 그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혼자 그 연구하면 되는데 그 방산기술 연구 보조금을 중국이랑 같이 이거를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미국의 그 안보 기술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미 국방성의 AI 군사 기술, 항공기 첨단 소재, 어떻게 어떤 재료를 써서 가볍고 강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군사용도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중국이랑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최근에 뭐 딥시크라고 AI 중국계 나왔는데 이게 걔네들이 개발했다기보다는 다 훔친 거죠. 근데 그 하버드가 그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XPCC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설회사 비슷한 회사가 사실상 국방기술을 미국에서 하버드에 있는 국방기술을 빼는 데 역할만 할 뿐 아니라 이게 이란이랑도 또 국방과학 기술을 또 교류하고 있어요. 그 이란의 어떤 핵기술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는 정황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버드가 미국의 최대 적성국인 이제 중국하고 이란을 이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유학 그걸 철폐한 그 핵심은 사실상 반유대도 있지만 그 중국의 기술 탈취, 그 유학생 자체가 휴민트예요.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철퇴나 정조준하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하버드에 연간 23억 달러의 기부금으로 이거 연구비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유학생들 많이 입학시키고 대학원에. 그럼 사실상 이공계 중국 유학생은 휴민트로 하버드의 연구 기술을 다 빼내가지고 중국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카타르는 연간 20억 달러, 사실상 이란이 지원하는 것이 이란의 금융 대리 총책이니까 그 기부금으로 입학한 사회과학 계열 유학생들은 이제 반유대 폭력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중국 애들은 이제 국방과학생 빼내고, 수학 못하는 그 사회과학 계열 유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명문대 얘네들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유대 몸으로 때우는 시위나 하고 있는 거죠. 폭동 시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세뇌가 돼서 나오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구분을 하냐면,
마치 현지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프레임을 지금 하는데 그 프레임 아니에요. 이거 간첩 제거내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뭐 내가 친팔레스타인 하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아까 언급하신 콜롬비아 대학생도 전체 정원의 반 이상이 유학생이에요. 그럼 유학생이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카타르의 기부금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무전형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SAT 성적, 수능 성적을 아예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UC 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 학교들은 얼마 전에 연방 정부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소수 인종으로 카테고리 져가지고 입학 사정하지 말라고 점수를 메리트 기준 하라고 그거를 갖다가 헌법 소원을 내서 이제 합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 폐기를 했죠. Affirmative Action을 DI 기준으로 입학 사정하지 말아라. 근데 UC 계열의 학교들 버클리나 뭐 UCLA 같은 경우 아예 점수 안 보고 자소서만 봅니다. 자소서에 이제 다 나와 있죠. 내가 어떤 인종인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팔레스타인의 민족과 공감하고 있어. 그럼 걔는 합격. 점수가 없어. 점수 안 봐요.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반유대 시위꾼들을 학교에서 양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팔레스타인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외 펀드로 들어가서 입학한 애들이 이제 사실상 시위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문대 딱 간판다고 나 하버드 출신이야, 나 지성이냐 흉내내면서 그래서 수학 못한 애들은 반유대 폭력, 수학 잘하는 중국 유학생은 이제 그 국방과학 기술 탈취하는 간첩, 휴민트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본질과 속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콜롬비아 대학을 갔어요. 콜대를 갔더니 야 거기 뭐 반유대주의 시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메카죠, 메카. 그러니까 뭐 하버드 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대. 하대죠.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하대. 후티는 아시죠? 후티 반군. 네. 부티는 뭡니까? 브레드 TV.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15일에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 첩보기관이죠. 신베트 수장이 아마 로닌 바라는 사람이 그만둘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수장으로 데이비드 진이라는 인물을 지난 5월 25일 날 이미 지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이비드 진이가 메시아닉주예요.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이 총격 테러를 당한 사람도 메시아닉주 부부였는데 이스라엘의 신베트 최고 수장이 메시아닉주 데이비드 진이. 그런데 이 사람을 지명하고 났더니 신베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데이비드 진이가 이 신베트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 고위직이죠. 신베트 고위직들이 이제 뭐 들고 일어서서 이제 언론에다가 막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네트냐후 총리가 내정한 인사기 때문에 우리 신베트는 정치적 중립기구인데 당파성 비당파성 그 기조가 손실을 받았다. 이 사람 새로운 인물 때문에. 그러면서 인질 협상보다는 또 이 사람이 또 하마스 제거에 초점을 둔 약간 좀 이상한 그 우리 신베트의 노선과 좀 차이가 있다라면서 엄청나게 좀 언론도 그렇고 신베트 내부 간부들이 때려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국내 보안을 다루는 기관이 그 정보기관 총책인데 네트냐후 수족으로 권력을 사당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한 90%로 막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드 진이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신베트 국장이 이제 로닌 바인데 로닌 바는 뭐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6월 15일 날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복귀를 하자면은 이게 좀 스토리가 복잡해요. 이게 이스라엘 그 국내 정치가 이제 맹렬하게 이제 충돌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시계를 보면 지난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베트에서 10월 7일 학살에 대한 백서가 나왔어요. 자체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로닌바 국장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결론이 뭐였냐면 하마스 유화책 네트냐후 정권 수뇌부가 하마스 유화책과 그다음에 IDF 정보 공유 실패로 인해서 10월 7일 학살이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럼 10월 7일 학살을 감행한 하마스의 의도는 뭐였는가?
그랬더니 왜 그걸 저질렀는가 그랬더니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서 유대인 정착민의 준동과 성전산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애들이 화가 나서 이거 10월 7일 저질렀다라고 국민 핑계 탓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저런 건 이스라엘 국민들 저기 서한 지구에 있는 정착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자기 남 탓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은 없고 다 남 탓이야. IDF가 때문에 뭐였다, 네트냐후 정권 때문에 그랬다라는 책임회피적인 자체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엄청난 테러 군사 역량을 증강하게 된 것도 네트냐후 총리의 오래된 하마스 유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 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네트냐후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실제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실제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의 안보 책임자는 IDF가 아니라 신베트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어. 뭐 IDF랑 정보 공유 실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신베트가 관할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IDF 책임으로 한 것이고, 그 또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보자면 10월 7일 당일 IDF 참모총장하고 신베트 국장이 네트냐후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알려진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쯤에 2월 달에 IDF 총장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베트가 3월에 원래 사퇴하기로 했는데 사퇴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체 보고서를 낸 거죠.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극대노하고 네트냐후 총리도 극대노해서 너 나가 경질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유. 그러니까 경질론이 맞다라고 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경질되는 그 로닌 바 입장에서도 맞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알아서 잘 그만둘게,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뒤끝도 장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뒤끝을, 그러니까 큰 아하. 그러니까 덩을 쌓아놓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민적 지탄, 네트냐후 경질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완전 10월 7일 학살의 그 핵심 책임자니까. 로닌 바 국장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머리를 굴렸냐면 네트냐후 측근들이 카타르에게 거액의 뇌물수수했다. 그 뇌물수수의 대가는 카타르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했다라는 신베트가 자체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네트냐후가 나를 경질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이제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뭐 그 경질 이유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로 나는 내 발로 자진 사퇴하겠다. 언제 6월 5일 날 약간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트냐후한테 역공작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만 떠들면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극자 언론과 사법부가 가세합니다. 먼저 극자 언론은 어떻게 보면 뭐 신베트 국장의 주장은 보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과 없이 선동 보도를 한 겁니다. 마치 뭔가 네트냐후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또 선동 보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브레티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네트냐후의 뇌물 혐의가 뭐야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도 언론 보도는 뭐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뭐 네트냐후 그 여사 그가 이멜다다. 거의 뭐 사치가 어마무시하다는데 결국 부인. 받은 게 결국에는 샴페인 마트를 한 병 받은 거 가지고 그 난리통을 쳤거든요, 언론이.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또 이런 선동을 하는 거야.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매체는 이 국내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이걸 받아써요. 받아쓰기 기사를 쓰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안 속죠,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네트냐후 우파 정부가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네트냐후 우파 정부가 카타르의 지원을 받는 알자지라 지국을 폐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뇌물 받을 일이 없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반대했냐면 이스라엘 극자 세력과 신베트 국장이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데 이런 거짓 선동이 이제 난무하는 건데 이스라엘 언론이 이걸 풀어대니까 외국에서 외신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문제는 또 여기서는 언론의 선동이 있고 또 극좌 사법부가 또 덤빕니다. 어떡하냐? 또 이스라엘의 극좌 NGO가 이스라엘 대법원에 로닌 바 국장 경질은 부당해고다라고 또 헌법 소원을 내요. 그래서 또 그 극좌 그 사법부 대법원은 이건 이해 충돌로 경질은 불법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총리 이게 뭐냐면 사법부가 또 이스라엘 그 총리의 인사권을 또 침해한 사건이죠. 그런데 박 국장도 여론이 불리한 걸 자기가 아니까 6월 5일 날 자기 발로 이제 사퇴하겠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은 이제 안 속아. 공분이 폭발한 것이죠. 박 국장에 대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총리는 야, 네가 뭐 6월 5일 날 자진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꺼져 하면서 그냥 바로 5월 20일 날 차기 수장을 임명해버린 겁니다. 진위국장을 임명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또 뇌물 혐의 때문에 또 신바트 국장을 날렸다 뭐 이런 식의 보도인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 왜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뉴스를 내보낼까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식해서 그래요. 론인박 굉장히 찌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수장을 지명을 했는데 데이비드 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닉 주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신베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론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 데이비드 진이가 신베트 수장이 되는 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네트냐후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냐후가 신뢰하면 무조건 저거는 악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언론은 프레임 찍고 들어가니까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럼 도대체 뭐고? 그럼 네트냐후는 왜 이 진이 그 소장을 이제 신베트 국장으로 했는가? 그러면 결정적인 것이 신임 국장이 왜 그러냐면 10월 7일 학살을 6개월 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신베트 다 놓쳤는데 IDF 총장 다 놓쳤는데 이 사람만 6개월 전에 하마스 테러 공격의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자 정부를 책임지는 IDF 예하 사단의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지침, 준비 태세 이런 걸 보고서를 썼어요. 이런 형태로 올 것이다 그대로 예측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공격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 훈련을 갖춰라라는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영웅이죠. 야, 참 군인이 있었구나 이걸 예측하고. 그러니까 네트냐후는 뭐 선택할 필요 없이 이 사람 딱 찍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베트 고위직 인사들은 자기네들이 10월 7일 학살을 막지. 저 사람이 데이비드 진이에요. 그렇죠. 예. 10월 7일 학살을 못 막은 신베트 고위직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폐 다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지금 신베트 그 국장에 대한 안 좋은 보도를 흔들기를 하는 거죠. 진위 국장에 대한 흔들기를 하는 것이고 신베트 고위직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나오는 보도는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걸 걸러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진위 소장은 전 육군 특공대원 출신으로서 정통파 보병 장교 출신이에요. 보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전통 사령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네트냐후 내각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자 안보 통치는 IDF가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통파 보병 출신이 들어와야 돼요. 신베트 국장으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노선, 국민들의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베트 국장이죠. 이게 극좌 엘리트 제도권들의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야. 신베트 국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우리 성향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닉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뭐야?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게 이스라엘 국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잘 모른다고 메시아닉 주의 사회적 지위가 바닥이에요. 그런 거의 불가촉 천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극좌파 이 예시바 유대교 출신 이런 애들은 메시아닉 주를 보기를 거의 뭐 팔레스타인보다 더 밑으로 봐요. 그러니까 껌딱지로 봐. 완전 발가락에 때려봐. 이런 애가 어떻게 이 불가촉 천민이 신베트 국장을 해. 여기에 대한 또 엘리트 의식이 풀발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보수 우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야 미친 거 아니냐. 예시바 아니라 우리 카레디한테도 군 입대하라고 그러고 그 가자 작전에서 전사하면 다 우리의 애국자고 우리 동포인데 왜 그거 전사하는 괜찮고 전투병장 해도 되는데 보병은 해도 되는데 왜 신바트 국장은 안 되냐고 해서 우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옹호 여론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게 메시아닉 주가 이제 제대로 실력 발휘하는 거죠. 실제로 또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10월 7일 학살을 유능하고 네트냐후 정부하고 노선도 같고 국민적 신명도 받고 그러니까 극좌 이 엘리트 애들이 극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메시아닉 주들의 실력 발휘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워싱턴에서도 이제 뭐 그분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안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알리야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메시아닉 주들은 알리야를 안 시키냐, 정부에서 왜 안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그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그게 뭐냐면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공보 담당 이 사람을 만났는데 메시아닉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네타냐후 총리 비서실에서 이제 공보 담당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메시아닉주 중에서 가장 이 하이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베트 국장이 메시아닉주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 순수 유대인들만 한 700만 명 조금 넘어요. 아랍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96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700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들의 숫자는 0.5% 정도,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0.5%의 그 메시아닉주에서 이렇게 신베트 국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잠깐 이 신베트 국장 데이비드 지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금 하나 한 것만 덧붙이면은 이 양반이 이스라엘 저출산에도 기여를 많이 해요. 오호. 아들이 11명입니다. 야. 자식이 11명이니까 그러니까 애국자야. 인구도 주고 막 다 해.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또 하나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우파, 구구라고 하는 정파가 오히려 더 개방적이다. 그 메시아닉주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극좌파는 되게 그들만의 이제 리그 이제 그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고 LGBT만 받아들인다. 요거를 좀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11명 정도 축구팀이네요. 그렇죠. 야, 그 한 팀 데이비드 지니 팀 그렇죠.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하대 VT 얘기할 때 인상을 쓰던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막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습니까?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는 아니, 기분 나쁘면 앞으로 안 할게요. 아니 감독님의 말씀은 워낙 귀중해서 뭔가 또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까 해서 약간 머리에서 뇌절이 왔습니다. 그래요? 제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너무 높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